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고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현실화되고 있어서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속에서 다주택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종부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70 대책에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발표했고 이번에 적용되는 게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정도면 이제 고지서를 좀 받아들 것으로 보이시는데 지금 벌써부터 예측들은 굉장히 많이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그리고 세율 자체도 여러 올랐고 거기에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를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한식에 들어가는 요인들이 다 오르니까 결과적으로 결과값도 아주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또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끝판왕이다 할 정도로 강력에다 강력 같은 그런 역대급이라고 정책을 하죠. 내놓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거래세 분야에서는 이제 양도세가 굉장히 큰 하나의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고요. 네. 보유세 부분은 말 그대로 종부세가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인데 작년에 이제 세율 자체가 기존의 0.6에서 3.2% 구간에 있던 것이 이제 1.2에서 6%로 그렇죠.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세율 자체가 2배로 올랐고요. 공시가격이 사실은 뭐 매년 거의 20%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오르고 오르고 있기 있고요.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작년에도 공시가격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95%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 개가 다 이제 적용이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지금 강남 쪽에 특히 그 다주택자 물론 이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을 생각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까지 좀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공제를 하는 높였죠. 부분으로 조금 어떤 여유를 뒀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뭐 시장에 큰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세제 부분과 관련된 부담이 엄청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보유세입니다, 성격이. 그렇죠. 보유세라는 성격은 뭐냐면 어떤 차익이나 소득 자체가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의 말 그대로 그냥 가치상으로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장 눈앞에 이게 만질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는데 미실현 이익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여기에다가 굉장히 이번에 아마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에서 3배 2주택자 이상의 어떤 강남 지역에 있는 분들은 2배, 3배 정도를 아마 고지서를 아마 12월 달에 받아보실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어마어마할 거다. 그래서 미실현 이익의 성격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세 부담을 가지게 되는 종부세가 사실은 부과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 국민의 납세 의무는 당연히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그럼요. 것이긴 하지만 예.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수익, 국가의 수익 규모 자체도 작년에 한 3조 6천억에서 5조가 넘을 것으로 본다고 세수가요? 하니까요. 예. 이 부분이 과연 국민들 모두에게 재산에서 이렇게 많이 거두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네.
사실 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 예측이 가능하고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늘어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정부는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좀 내놓으라는 신호로 이제 종부세 압박을 좀 했을 텐데 좀 오르는 증가폭이 좀 과도하다 보세요? 아니면 이 정도는 뭐 그래도 다주택자의 어떤 매물 유도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만들어놨던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과표라든지 이제 세율로는 이제 더 이상 억제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떤 그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이제 부동산의 어떤 투기 열기와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려고 한 어떤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었죠. 사실 그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제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부분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규율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이 평균 뭐 12억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더 올라갈 거다 하다 보니 이제 과세 대상이 좀 넓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분명한 거는 고가의 1주택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의 어떤 세부담은 이제 확실하게 증가된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세금 부담이 지금 증가가 됐고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런 조세 부담 때문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에는 좀 제가 봤을 땐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요? 예, 왜냐하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네, 네.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을 이제 조세 제도를 변경을 하겠다, 완화가 됐든 좀 더 규제라든지 어쨌든 또한 바꾸겠다. 하겠다 바꾸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담 때문에 난 내놓을 거야 보다는 이제 내년 기다리겠다. 대선의 결과를 보고 기다려보자.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가구 1주택자의 어떤 과세 기준선이 뭐 예전에 뭐 2%에 하겠다 아니면은 뭐 논란이 이제 있었죠. 12억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돼서 한 11억 11억으로 원으로. 이제 예.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초에 과세 대상이 한 18만 명 정도 되던 게 한 9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가구 1주택자의 어떤 부분에서 11억, 그러니까 과세 기준선으로 11억이니까 시가로 본다면 16억 원 이내에 있는 어떤 일가구 1주택자들은 확실하게 조금 세금 감면의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와 고가의 1주택자들은 여전히 세금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매물을 내놓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서 뭐 여당에서도 2%라는 종부세 이제 과세 대상들을 2%로 좀 국한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집값이 올라가면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4% 가까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비율로 좀 올가매려고 2%라는 숫자를 냈다가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사실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뭐 중위 가격이 11억 원, 뭐 10억 원, 11억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이제 종부세 대상이 포함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부담이 너무 많이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보유세가 기존에 있었던 뭐 부유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증세 요인으로 이용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송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부유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증오세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 분들도 표현상으로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을 하고 나서는 그 1주택자들이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18만 명에서 9만 명을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2025년까지 매년 한 2에서 3% 정도 그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그 뭐랄까 플랜들을 세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압감 같은 경우가 지금보다도 앞으로의 지금 현재 1주택자들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2025년까지. 네. 거기에다가 뭐 공정시장가의 가액 같은 경우도 올해 95% 말씀하셨는데 내년엔 또 100%입니다. 또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캡이 200%에서 30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 세를 부담하는 리미트가 좀 풀리다 보니까 네네.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커졌다. 커졌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보유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는
좀 일정하게 올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증오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거래에 대한 부분도 좀 어떤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던지 뭐 이런 데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보유하시는 분은 보유하시는 대로 또 이런 세에 대한 부담하시는 분들은 뭐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출구가 막혀버리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강남하고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보도를 보니까 뭐 지난해 1,900만 원 정도 했다라면 올해는 5,400만 원 이상 거의 납부를 세 배 해야 되는 가까이 되는 거고요. 거네요. 뭐 지금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두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2,700에서 올해는 뭐 7천만 원 정도. 만약에 그것도 3주택을 세 배. 갖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가 2억 3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적인 압박이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퇴직을 하신 분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정도가 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증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 말고도 이런 세 부담에 대한 전략들을 좀 수립을 하기 위해서 증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에서 여러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들은 상속을 통해서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골에 있는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신 분들도 이주택자에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감은 있다. 근데 보유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뭐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보유에 대한 세금은 높이는 건 맞는데 거래에 대한 세금이 언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초반에 나온 것처럼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뭐 양도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보유 부담 또 앞으로 25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담에 대한 그 가격들 뭐 이런 것들이 압박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다주택자라든지 종부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마 지금 뭐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내용들 하면 나중에 고지서를 통해서 받아보는 어떤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들도 있어요. 지금 집값이 몇 억씩 올랐는데 그 세금 몇 천만 원 내면 안 되냐라는 뭐 서민들이나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시선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떤 균형 있는 시각들이 좀 필요해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재산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이제 뭐 2배로 올랐다 이러면은 세금도 2배로 부담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사실은 쉽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 부분들이죠. 계산상으로도.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맹점들이 있는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가격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내 주머니에 이게 돈으로서 당장 수익이 그렇죠. 현실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팔아야지 수익이 남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미실현 이익인데 이 부분에서 내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과거와 달리 천문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직장인들이라든지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현금 자산이 별로 없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으로 지금 자산 보유 형태 자체가 대부분 부동산으로 주택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70% 이상의 자산 구성이 대부분 주택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될 현금 자체가 수천만 원, 뭐 억 단위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특징이 그러면은 이렇게 세금 이제 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했는데 집값을 누가 올렸습니까? 국민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 집값을 올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뛰어다닌 게 없잖아요. 정부에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정부 스스로가 이제는 정책의 어떤 실패 등등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책 실패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느낄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또 정부가 정한 어떤 고가주택이라는 기준 속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투기 세력이다. 자, 다주택자는 무조건 투기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이제 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작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왜 내야 되지? 그다음에 내가 이런 쪽에 내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세부담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세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그냥 정부가 내라고 하니까 막연히 내는 쪽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도 지금 충분한 매물이 없어서 전세 가격 자체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저는 이 종부세 부담이 소유주에게 갔을 때 이게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뭔가 정부가 다른 어떤 보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종부세 문제 자체는 국민들 사이를 갈라놓고 그에 대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을 단순한 세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전체 틀에서 뭔가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부각시켜주는 이번에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본인 돈으로 집 사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게 정말 필수라고 할 정도로 꼭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에 뭐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 자기 돈 5억에다가 10억 대출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산 사람과 그냥 자기 돈으로 12억이 있어서 집을 산 사람 간의 어떤 세금 차이를 보면 당연히 15억짜리 집이 비싸니까 이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인데 자기 자본으로 봤을 때는 여윳돈 있는 사람이 후자였거든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세제에 대해서 뭔가 균형적인 시각이 좀 잃어버린 건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생각한다라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준점을 우리가 과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틀려지는 거군요. 건데 예. 대출을 뺀 나머지의 순 자산을 가지고 이 과세를 할 자산에 것인가. 대한 것에 과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주택 가격의 어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었던 거죠. 빠져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사실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과거에 따진다면 70%까지 대출을 받고 그러면 뭐 그 10억 정도 그렇잖아요. 받아서. 그러면 네. 그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차주한테는. 예,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플러스에 이제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그 보유세가 이제 증가액이 되는 거죠. 이분이 예를 들어서 15억짜리를 샀는데 1주택자라면은 1주택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억까지는 실거래가 16억까지는 세부담이 그래도 다주택자보다는 조금 미미하니까 견딜 수가 있지만 이제 이분이 뭐 다주택자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네.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죠. 이제 원론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에서 이거를 합리성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세금을 내는 사람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부담할 수 있지라는 어떤 그런 수용의 의사가 이렇게 맞아줬을 때 조세 정책이 어떤 정의에 합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땐 응능과세와 응익과세의 어떤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최초의 도입 취지가 어떤 부의 불균형, 양극화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그 자산에서 많은 이익을 남겼을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사회 환원차에서 조금 걷겠다라는 이제 부유세라는 어떤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의 어떤 불균형적인 측면을 보호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규제의 한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부유세의 본래의 취지보다는 세금 부담을 더 크게 줘서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떠한 보유라든지 이런 그 심리를 좀 낮추고자 하는데 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농마가 됐다 그래야 될까요? 이제 많이 무더기가 좀 본질이 됐다는 거죠. 훼손이 네.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게 되고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저는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보유세를 강하게 매기는 데는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조금은 세부담을 느껴서 집을 내놓게 되면 그게 이제 주택시장에는 공급적인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자 그림이었을 텐데 사실 실제 현실에 적용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앞서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보유세도 높아져서 내놓을 만한 여지가 됐다라고 봐야 되냐 봤을 때 양도세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내놓으면 뭐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을 지금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매물을 추례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놓기보다는 증여 혹은 보유
이런 측면으로 그냥 시장의 안정을 가져다 두지 못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수정과 궤도의 어떤 바뀜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뭐 최근 보니까 여론조사 봐도 절반 이상이 거래세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탈출구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만 해도 양도세가 상당히 뭐 차익을 기대해서 많은 분들이 글쎄요 뭐 돈을 좀 많이 버셨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생각을 다양하게 갖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뭐랄까 그냥 거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갖고 지금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매물을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그런 여론조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좀 전에 증여를 말씀을 하셨는데 증여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세가 강화되고 보유세가 강화되다 보니까 지난 8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가 한 5만 8천 건 정도 돼요. 올해요? 예, 그리고 이 증여 같은 경우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것들이 강남이라든지 송파 또 뭐 양천이라든지 이런 고가 주택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뭐 한편으로는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갖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보유에 대한 부담감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증여 쪽으로 선회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보유에 대한 세금들이 지금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하고 종부세를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들도 많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안 그러면 계속 만나가지고 토론을 언제까지 너무 복잡해요 사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세금은 조금 더 뭐 편하고 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식들 그리고 또 지금 그 재산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 꼭 부동산에만 이렇게 한정돼서 해야 되냐 아니면 순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주식이라든지 예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자산 때문에 예금은 적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갖고 있는데 납부할 돈은 없다 보니까 순 자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도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대출을 아까 활용을 해서 뭐 에쿼티가 좀 적은 상황에서 주택 가격을 봐야 되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최대한 자기 자본은 적게 들여가지고 그렇죠.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은 뭐 투자한 금액이 적고 나중에 그 수익을 현실화했을 때는 또 투자 대비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또 투자 전략들도 나올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뭐 앵커님하고 저하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거래에 대한 비중이나 거래세 요 부분들은 뭐 대다수의 여론 형성들이 거래세를 좀 낮춰야 되겠다라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도 표심으로 좀 작용을 하려고 뭐 어떤 특정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세 완화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적이나 뭐 여론적으로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놔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갖고 있어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면 글쎄요.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하에는 갖고 있으려고 하고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자녀에게 주는 게 중요한 낫다고 쪽으로. 판단하는 게 좀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때도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어떤 조세 정책 자체가 되게 좀 우스운 형태로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 정책을 마련할 때 해외 쪽의 선진국들은 과연 어떤 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정치적 어떤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보유는 보유대로 굉장히 보유세를 많이 거두는 쪽에 해외 세제를 참고해서 도입을 해버리고 또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 쪽에 많이 또 거래세를 거두는 쪽으로 참고를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 부분을 많이 이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상당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많이 참고하는 세제 쪽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양도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보유세를 갖다 많이 올렸을 때는 이 양도세를 거의 낮게 해줘야만이 시중에 매물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수급 균형을 또 달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될 건데 우리는 모든 세금을 말 그대로 아까 정세에 대한 그쪽으로 목표가 가져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세제 정책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정책의 이 운용하는 부분에 제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많은 어떤 지지 기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은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송 소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좀 참고되는 부분이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 재산세 부분에 대한 대상을 갖다가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임대차법과도 사실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은 대출을 예를 들어 50% 갖는다고 하면 3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산은 15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죠. 네네. 절반은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남의 청담동에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에 이제 전세 가격이 72평이 돼 있는 아파트인데 네. 제가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 아파트의 전세금이 72억입니다. 원래 중반에 전세금이요? 전세금이. 아. 자, 그러면은 이 72억의 전세금을 내고 전세로 들어가 있는 분을 우리가 임대차 3법 등을 통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72억은 전세 보전금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는 아마 한 푼도 안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전체적인 조세 정책이나 사회의 여러 가지 형평성, 정의 이런 부분에 부합하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세 정책을 좀 더 다듬고 보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재산의 어떤 성격이나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좀 본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부세도 처음에는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네. 각종 토지 등을 포함한 건물과 토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말 그대로 부동산세로서의 성격을 갖고 출범했지만 지금에 와서 본다면 대부분 다주택자를 투기세로 보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너무나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세제로 저는 변질되지 않았냐.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뭐 토론도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다음 정부든 아니면 이 정부의 말미든 간에 뭔가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한 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겁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을 했는데 사실 다주택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선의 피해자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들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제가 완벽할 수는 없죠. 시대의 변화 또 시대의 어떤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세제는 끊임없이 진화되면서 이제 발전적 방향, 국민을 어떠한 이롭게 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깔려지는 게 이제 세제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세제든지 간에 좀 영원한 건 없다라고 봅니다. 늘 발전하고 진화가 돼야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같이 이제 보유세와 거래세를 이제 정책을 피다 보니까 양쪽을 다 이제 묶어놓은 상황이잖아요. 양도세 팔라 그랬더니 75%까지 부담해야 되고 보유세 가지려고 했더니 이거는 또 이제 또 이렇게 증가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특히 이제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버티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거 버티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겠다라는 어떤 자포자기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세테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증여를 통한다든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결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 세제 개혁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되고 보유세가 됐든 거래세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좀 숨통을 터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여론이 힘을 받게 되면 이제 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좀 변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당장 이거를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시기상조라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지금 이제 물러나는 정부에서는 사실 건드리기보다는 새 정부한테 보내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요 선진국들하고 비슷한 세제를 갖추고 여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부적인 차원의 논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제 하나씩 결론을 맺어가는 것이 좀 제가 봤을 땐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동산 공약들,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더 눈여겨 보시는 게 아닌가. 아마 이게 나중에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고 계신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후보 간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보면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 이 온도 지금 저희가 색깔도 아주 분명하게 네, 좀 너무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릅니다. 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물론 목적지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법이라고 다 내놨지만 이 가는 길이 좀 달라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도 지금 갖고 있는 정책을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왔던 정책을 완전히 유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는 충격이나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부동산에 조금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지금 뭐 야권 대선 후보 쪽 그 부동산 정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좀 냉정해질 필요도 있거든요. 뭐 거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춰지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거래세를 낮춰서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대출에 대한 금리라든지 이런 압박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주택을 받아서 납부하는 부담감들이 엄청 높을 거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기본 전제하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세제적인 부분을 본다라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국토보유세를 이제 신설을 하려고 네, 하죠. 그러니까 현재 하겠다. 0.17% 정도 하는 수준의 실효세율을 한 1% 정도로 가져가고 그 분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세금 설계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감들을 완화를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조금 계획가적인 느낌을 갖고 있고 이쪽은 좀 시장주의자적인 그 그림으로 가져가고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적인 목표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 주도 방식의 공급 방식을 하고 있고 예. 또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이제 규제를 좀 활성화를 한다든지 뭐 역세권의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뭐 용적률만큼의 기부 체납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추진하는 방식은 이건 또 하나의 또 로또가 될 수 있는 그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역세권 주변에 300에서 이제 500% 정도로 용적률을 상향을 한다라면 그 주변에 있는 정주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통 문제라든지. 상당 부분 망가질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뭐 선호를 할까라는 생각들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다시 뭐 원상복구를 한다라면은 뭐 조금 또 다른 시장에 충격을 혼란이 줄수 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는 두 분이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괜히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이 정책을 유지하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집주인에게 뭐 세제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그러니까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다라면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네. 해가지고 세부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은 공공 주도 방식, 한쪽은 뭐 시장 주도 민간 방식이기 주도, 때문에 네. 완전히 상반되는 방향이라고는 보여지지만 뭐 본질적인 목적은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임대 시장의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지금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두 분 다 내놓는 방식이 집값 안정에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어쨌든 이제 양 후보자들이 이 부동산 문제가 공약을 내거는 데 있어서도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네. 공교롭게도 대장동 건이 이제 불거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가뜩이나 제일 높은 상황인데 거기에다 이제 불난데 부채질하는 꼴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아마 어떤 민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 보고 이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앞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정도의 수준이 좀 미약했던 게 아닌가. 제대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측면을 강조하면서 예.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국토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 정신과 과연 이게
무리가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라는 게 개념과 예, 네, 전국에 있는 연동돼 있죠. 모든 토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가지고 거기부터 나온 수익 자체를 기본소득으로 풀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이 될 것이고요. 위헌에 대한 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가능성이 헌법 정신에 과연 부합하느냐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에 비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 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요.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대부분 규제 강화의 일변도로 드라이브를 걸어왔죠.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최근에 와서야 정부 스스로도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라고 자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부분에서 강도를 더 높인다고 해서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은 가장 큰 차이가 공급은 거의 물량이 동일합니다. 공교롭게도. 네, 250만. 예,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그것을 임대주택 중심으로 가겠다. 물론 공공주도를 바탕으로 하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분양주택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그 변창흠 전 장관을 해서 대동해서 사실은 동탄 쪽인가요? 그쪽에서 행복주택에 이제 갔었죠. 임대주택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선저 PR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어떤 신문지상에 나온 자료에 의하더라도 아직도 미분양 상태에 있다. 네. 예, 임대주택인데 그래서 청년들이나 지금 국민들이 대다수가 과연 임대주택을 원하는가? 지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사전 청약도 하고 3기 신도시도 기대도 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문제는 그 많은 분들이 과연 임대주택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을 원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선거 참모진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민심의 정확한 어떤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가 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상당히 이제 대척점에 있다라고 볼 정도로 극명한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있잖아요. 심상정 후보, 뭐 안철수 후보, 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책을 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빈틈을 좀 메워보겠다는 게 좀 보이는 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뭐 종부세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2주택 이상의 어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주든지 아니면 해서 매물을 좀 내놓게 하겠다라는 식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심상정 의원이나 뭐 안철수, 김동연 보면 전부 이제 세제를 뭐 개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제를 개선하는 거는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하게 그거는 될, 최우선 순위에 좀 올라와야 되고요. 그렇네요. 결국에 뭐냐면 결국에 주택을 안정시킨다라는 거는 지금 시대적인 아젠다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다 달성은 안 되겠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달성이 되겠지만 예. 한 200만 호 이상의 공공과 민간 주택이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고요. 네. 지금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한 250만 호 정도는 공급한다니까 한 10년간 한 400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인구가 급증하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주택이 부족하던 이런 주택 문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200만 호 건설 그다음에 350만 호 해서 약 500만 호 가까이가 들어오면서 주거 안정이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이것이 만약에 주거 안정의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라면 이렇게 공급 시그널이 분명하게 된다라면 저는 주택 가격은 분명히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시경제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네. 우리 가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주택 가격이 변곡점을 맞이해서 주택 가격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가계도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서 공공과 민간에서 이제 공급하는 주택의 어떤 양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간에서 공급한다라는 거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렇죠. 뛰어들지 그러면 않겠죠. 예, 이럴 때 공공이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지금 시장이 너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놨어요. 그렇죠. OX 문제처럼. 예, OX. 네. 그럼 공공으로 갈래, 민간으로 갈래? 그럼 어디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세무를 선택하고 예, 싶은데 그렇죠. 세무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무 이 없죠. 정책들이 남의 당의 정책이니까 이게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주택 정책만큼은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젠다를 모아서 그러게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롭게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남의 거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상이 지속하게 되면 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잖아요. 이때 가장 눈에 띄는 주택 정책을 가지고 건설 경기를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서 명목적인 성장률을 높이는데 수단으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주택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제 다른 수단마다는 네, 그렇죠. 오로지 국민을 오로지 위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 주거 복지를 집중하는 이제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그런 걸 바라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차근차근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계속 논의가 됐던 것 중에 이제 집값이 고점인가, 그리고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해서 고점론에 대한 언급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난달에 이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를 봤을 때 하락해서 거래된, 그러니까 직전 거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된 비중이 이 한 10가구 중 3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31.8%인데 이 비중이 상당히 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집값 하락의 전조 혹은 신호탄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를 두고도 시장에서는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뭐 지금 그 가격들을 본다라면은 사실 실수요자들은 상당 부분 집을 많이 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영원하게 수요가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 안에서 소득 규모에 맞춰서 적정한 그 주택을 사는데 지금은 수요도 어느 정도 많이 소진이 됐고, 또 그 안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 적정한 품질의 뭐 주택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적정 규모의 공급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공공이냐 민간이냐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실상 최근에 또 트렌드가 주택 공급도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금 개발을 많이들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요? 예, 그러니까 공공하고 민간하고 약간 콜라보레이션 개념으로 같이 해서 함께. 네, 그러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인다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일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규제에 또 주택 시장 안에 뭐 지금 하락 거래 비중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떤 대안이 된다라면 충분히 가격은 하향 안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공급 대안들이 상당한 그 시간이 필요한 공급 대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거래 비중은 줄었다라고 해도 가격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그냥 엿가락처럼 쭉 길게 늘어지는 그런 형태로 좀 한동안 장기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래 비중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관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전략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대출 금리가 초반에 금리 상승만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하고 상관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면 대출 규제나 대출 금리 상승이라는 것들이 그래도 주택 시장에서 일정하게 압박으로 작용을 한다라고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중이 이제 하락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집값 하락의 전조인가를 두고도 논란이 되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이제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제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어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동안 연끌을 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자산 가격은 떨어지지만 내가 받았던 대출은 남아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가 오를 거고. 그러다 보면은 좀 전체적인 경제 면에서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경제 또 불황에 오는 여러 가지 좀 연속적인 불안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우리가 연끌하신 분들이 이제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연끌 영혼까지 끌어서 사실 뭐 주택을 사신 분들의 상당 부분은 또 공교롭게도 2030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렇죠. 예, 이제 패닉 이때가 바이어스 아니면 있었죠. 미리 사놓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연끌을 하신 분들이 일단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제 그 상당히 잘했는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나 뭐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했을 하락하는 때. 순간에 오게 되면은 저는 그로 인한 혼란은 엄청 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상황을 정책 당국이 방치해서는 아마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 오른 부분에 맞추어서 모든 경제 시스템이 지금 조금씩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대한 폭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주택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기다리고 있겠지만 예.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국내 경제가 갖게 될 혼란은 대단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가격 부분에 대한 그 하락 조짐이 보인다는 그런 사례들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충분치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특정의 사례 자체를 사실은 지금 하나의 그 일반화를 기본적인 하기에는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무리가 있다. 있는 상황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서울 도심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160대 1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도시 1기 신도시 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때 분당 일산. 예, 분당 일산에서 분당에서 이제 한때 그 43대 1을 그 기록한 그게 엄청난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 100대 1 이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 그 말은 뭐냐면 대기 매수세들이 씁쓸하네요. 충분히 있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그런 점을 이제 우리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락세로 꺾이려고 하면은 상승률 자체도 다소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0.1% 이상의 경우에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1년을 우리가 52주로 계산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못 올라도 5% 이상은 올라간다. 즉 현재의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많은 상승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고 또 하나는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이제 우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확충돼야 되는데 공급이 지금 3기 신도시를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1기 신도시 때는 그 200만 호 공급이 5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당시 정부의 특성과 그 당시 제도가 독특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네. 지금의 경우는 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후보자들이 내걸거나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거의 합쳐서 한 210만 호 되는 그 공급 부분은 현실화되기에는 많은 국민들의 인내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요. 않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너무 섣부르게 하락이나 이런 쪽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길게 긴 텀을 두고 보시는 게 판단하시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참 집값이 하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을 원하고 있고 이게 안정화로 가는 방향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장에 결국 연착륙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급락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착륙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하반기 이제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어떤 시장을 본다라면 아마 11월에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냐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임대차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이제 전세 물량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이 물론 지나야 예, 시점이 다음 달에 오니까요. 전세 대책이 추가로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전세 대책하고 맞춰서 전세 시장이 어떤 요동을 치게 된다 그러면 지금 거래 지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중에 이제 조금 매물이 쌓여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네. 또다시 주택 시장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땐 지금 주담대 대출도 실질적으로 거의 5% 가까이 이렇게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요. 예, 네. 가격이 재반등하기에는 일시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전세 시장을 조금 유의 있게 좀 볼 필요는 있겠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달 말이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들 예정입니다. 아마 받아보시면 상당히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관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매물을 내놓는 기회로 삼아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새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성교선임 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